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 모임, 김성보 목사님께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통일신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보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원래 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통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분 혹은 북한학을 공부하신 분 그런 분이 이게 다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주제 넘게 에,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어, 남북 통일운동을 남측 대표자로서 참여하는 등 15회 내지는 16회 북한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여러분 화면에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통일신학적 접근이라는 이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김정은의 연설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조선노동당 창당 8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할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대남, 대미 문제에 할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북은 얼마 전부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고 공식 호칭으로 부르면서 한반도에서의 두 개의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번 김정은 연설에서는 이것을 보다 확실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연설입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반도의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철저하게 대치해 온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99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 국가로 고착되었고 남북은 철저히 이질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의 이제 논쟁이 핵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논쟁은 나중에 가서 제가 붙이도록 하고요. 계속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북쪽이 남쪽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 통일에 대한 저들의 뿌리 깊은 불안감과 의심은 연설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미국엔 트럼프 정권, 한국에는 이재명 정권, 들이 우리와의 대화가 열려 있다.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등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해서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자기네들을 약화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국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현실 인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에 속한 부속 도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두 개의 국가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누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 하는 거. 이게 또 특검에서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측을 끌어들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평양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작전을 계획한 것을 외환죄로 기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외환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란 얘기죠. 다른 나라하고 관계된 건 외환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는 이적죄가 되겠는데, 근데 이에 관계된 사람들, 정보사령관을 비롯해서 관계된 사람들이 단순 이적죄가 아닌 외환죄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외환죄로 다루겠다는 것은 북측이 더 이상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선언을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현실 인식에 있어서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로 있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의 논리 가운데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주장. 이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태극기의 태극 모양을 보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통일신학 입장에서도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태극 모양을 보라. 위쪽의 붉은색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징하고 아래쪽의 파란색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태극기의 그 태극 모양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지만 참그 계시를 했다고도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예언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극이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나 남이나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적 자세로 대하면서 둘이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이 태극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이제 또 궁금증으로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것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 김정은의 발언 속에서도 그 통일은 필요 없다. 통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두 국가로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분단을 원죄로 고백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88선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88선언이 이제 수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통일신학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뭐 그중에서 저의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한번 같이 토론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 이 지금 두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이 장마당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 이 장마당 세대는 지난 북한의 그 환란기 때 아주 고통이 심했을 때 식량 문제가도 홍수,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차설 장터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들 교환해서 먹고 살아라. 그때 그 장터에서 먹고 살면서 자라난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지금 어떤 세대들이냐?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라도 K-팝과 드라마 등 K 콘텐츠를 USB에 보관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남쪽의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시대를 알고 읽어나가는 그런 세대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젊은 세대를 과연 김정은이 설득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 이어서 젊은 세대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은 남측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남한에서 MZ 세대 20, 30대 일부 남성들이 극우화되어서 북한을 동포애로 대하기보다는 혐오 무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과연 남쪽은 이 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은 과제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과제가 놓여 있고 북측은 이것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면 통일은 물 건너간 이야기인가? 오늘 같이 토론했으면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잠정적으로 인정된 성질의 것이지 궁극적 목적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서 여기 100년 후가 됐든 200년 후가 됐든 언젠가는 가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 궁극적 목적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것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일운동을 하는 이들은 잠정적인 두 국가론을 수용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방법론이 잠정적 두 국가론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잠정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언젠가 좋은 계기가 올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내자 하는 것이죠. 잠정적으로 두 국가를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하여 우호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만 한다. 결론은 우호적 두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우호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잠정적 두 국가론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호적 두 국가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예,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개성공단에 나무심으로 10여 차례 방북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 관광버스로 인솔할 때 그때마다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올 수만 있어도 반은 통일된 거 아닌가. 교류협력만이라도 이루어진 두 국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유로운 교류협력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산가족 만나는 그거 자체도 이 체제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우리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공포스러움에 해당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례 행사다 해서 하는 그 군사훈련이 북한은 그때마다 피땀을 흘리면서 대응해야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북의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탄 발사는 남북의 군사력 비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쪽은, 이 남은이라는 남쪽,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500km 제한을 풀어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500km를 날아가 가지고 원점을 공격하는데 합격하는데 그 편차 다시 말해 이 목표점에서 2~3m도 안 떨어진 것에 갖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미사일입니다. 제가 이걸 국방과학연구소에 몇 년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너무도 정확하게 때려 맞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많은 아랍 국가들이 미사일을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공멸에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지금 두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오늘의 원인 제공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라크의 후세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 역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란 요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북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이런 경우를 보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해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해야 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 봉쇄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이 개입하도록 한미일 삼국동맹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내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될 때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이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루머이지만 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26만 개를 우리한테 공급했는데 그거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대만이 어려울 때 한국 도와달라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들어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평화가 절실합니다. 윤석열의 계엄을 막은 것은 과거가 현재를 도와서 가능하였습니다.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중을 긍휼히 여기시어 내란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